안녕하세요. 도슨트 한정원입니다. 요즘 정말 핫하다는 전시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전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인지 얼리버드 티켓 수량이 풀린 지 반나절 만에 완판이 됐을 정도인데요. 왜 이렇게 핫하냐? 바로 클림트와 에건 실레의 원화 작품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제가 눈에 꼼꼼하게 담아 오시면 좋을 주요 작품들을 해설해 드릴 테니까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이 왜 1900 비엔나일까 궁금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비엔나는 19세기 말 가장 화려하고 또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1900년대 전후 시기는 비엔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당시 비엔나는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면서 여러 언어가 공존하는 국제 도시였죠. 이 시기 미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악, 문화, 건축, 정치 이념들이 탄생하기도 했죠. 상류층은 느긋하고 우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지만 겉보기와 달리 쾌락과 사치에 물들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본 시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었고 희망을 잃고 노동도 하지 않아서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생겨났고요. 사람들은 예술로 이런 혼돈을 잠재우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예술가들이 이 시기 탄생하게 되죠. 당시 일상이 된 예술은 혼란한 사회를 잠재우기도 하고 또 반대로 북돋기도 하는 강한 힘을 발휘했어요. 한편 이 혼란의 도시를 흔들어 깨운 화가들의 모임이 있었으니 빈 분립파였습니다. 1897년 클림트는 각 시대에는 그 나름의 예술을, 그 예술에는 자유를 이라는 구호 아래 젊고 열정 넘치는 예술가들과 비엔나 분립파를 결성합니다. 클림트는 첫 번째 회장으로 선출되어 전통적인 방식에서 분리되어 더 넓고 새로운 예술 세계를 개척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클림트 하면 바로 이 작품을 떠올리실 텐데요. 작품처럼 반짝이고 화려한 삶을 살았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름다움에 대한 허기를 작품으로 채웠지 않나 싶습니다. 1862년 금세공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7남매 둘째로 태어난 클림트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근처의 바움가르텐에서 태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 1873년 비엔나는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증권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고 클림트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에 빵 한 조각도 사치였습니다. 그런 클림트에게 유년 시절은 늘 배고프고 힘든 시기였어요. 14살의 나이에 그림의 소질을 보였던 클림트와 친동생 에른스트는 빈 공예학교에 입학합니다.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클림트는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남은 시간은 사진 초상화를 그려서 집안 사정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당시 수도 건물기획과 함께 예술가들이 일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클림트에게는 덕업일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876년 빈 황실 공예학교에 들어가 전통적인 미술 교육을 받으며 기초부터 쌓았고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인근 미술사 박물관에도 자주 들러 미술 공부에 몰입합니다. 동시에 공방을 차려 본격적인 예술 활동을 시작하고 경제적인 부족함도 채워나가죠. 커플로 보이는 두 남녀가 키스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름답고 관능미가 느껴지는 클림트의 작품은 상류층에서 열광했고 엄청난 인기를 누립니다.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윤곽선이 없는데요. 옷의 화려한 장식이 두 사람을 구분하고 있죠. 남성의 옷을 수놓은 사각형 문양은 남성성, 권위 등을 나타내고요. 여성의 옷의 원형은 여성성, 생명, 죽음 등을 상징하고 삼각형도 여성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빈의 상류층 여성들은 모두 클림트가 그린 초상화를 소장하는 것이 로망이었을 정도였는데요.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의 초상화를 그렸죠. 클림트와 평생 플라토닉한 애정관계를 유지했다던 에밀리 플레게의 경우를 제외하면요. 클림트가 유일하게 2점 이상의 초상을 그린 것은 아델레가 유일했습니다. 아델레는 비엔나의 부유한 유태인 사업가 페르난디드 블로우바우어의 아내였고 당시 각 분야의 명사들이 모였던 살롱을 운영하던 비엔나 상류층의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
아델레와 클림트는 긴 시간 화가와 모델로 인연이 됐는데요. 황금빛으로 화면을 채운 이 초상화는 3, 4년에 걸쳐 완성됐다고 합니다. 키스와 마찬가지로 관능적인 아름다움이 부각된 작품이죠. 이 작품은 다량의 금박을 사용해 황금빛을 자아내는데요. 이로 인해 여성의 아름다움과 부가 극대화되고 나아가서는 황홀감까지 느껴지도록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작품 이후 5년 뒤에 클림트가 또다시 아델레의 초상화를 그렸으니까 키스 속 여성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아델레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실제로 보고는 사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드레스의 섬세한 구김선이나 구도가 사진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클림트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작품과 달리 배경이 단순하고 금박이나 화려한 장식적 요소가 사용되지 않았고요. 한편 여성의 관능미보다는 클림트 특유의 부드럽고 유려한 선이 소녀의 순수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초상화를 기초로 점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기의 클림트의 여성 초상화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클림트가 자연 풍경을 주제로 한 시리즈인 에터시는 오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 지역에 위치한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클림트가 여름 휴가를 보내며 영감을 받았던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통적인 원근법을 따르지 않고 평면적인 화면과 짧은 붓터치의 반복으로 추상화된 패턴으로 물결을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통적인 풍경화랑 비교해서 보시면 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에곤 실레 1907년 그런 클림트를 따르는 사나이가 나타났으니 에곤 실레입니다. 에곤 실레는 1906년 비엔나의 빈 미술 아카데미에서 정통적인 미술 교육을 받고 실망합니다. 그에게 보수적인 미술 교육과는 정반대로 틀에서 벗어나 작가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추구할 수 있었던 빈 분리파는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1907년 에곤 실레는 빈 분리파에 합류합니다. 당시 젊은 화가들의 멘토로서 여러 방법으로 후원을 하고 있었던 클림트는 실레에게도 인생에 의미 있는 멘토가 되어줍니다. 그의 작품을 위한 모델이나 후원자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직접적으로는 실레의 작품을 사거나 자신의 작품과 바꿔서 교류하기도 하죠. 두 사람은 나이를 떠나 서로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둘도 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실레는 클림트의 표현주의적인 면모를 받아들여 성적인 욕망이나 죽음을 주제로 인간의 육체를 특유의 선으로 묘사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에곤 실레는 클림트와 닮은 점이 참 많은데요. 클림트와 마찬가지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요. 아버지는 정신병과 매독을 앓다 실레가 어렸을 적에 일찍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많이 따랐던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줍니다. 아버지를 냉담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평생 애증관계를 유지했을 정도였어요. 누나가 실레가 10살에 죽고 1년 후에 또 다른 누나를 잃은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잇따른 죽음은 실레의 어린 시절을 늘 불안과 우울에 젖어있게 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않아서 가정 환경에서의 정서적인 결핍은 실레의 작품 세계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작품에서 계속된 주제가 된 고독, 불안, 인간관계의 복잡성이 실레의 내면 상태를 잘 보여주죠. 어렸을 적부터 미술에 대한 재능을 보여줬던 실레는 1906년 14살의 나이에 빈 미술 아카데미 입학합니다. 만약에 에곤 실레의 그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의 작품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너무 선정적이다. 도대체 이 작가의 추구미가 뭐냐? 라고 하실 건데요. 지금도 나쁘끄러운데 실레가 살았던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실레의 누드화를 보고 민망함을 감출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실레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실레는 왜 계속해서 누드화를 남겼을까요? 시대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그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요. 실레는 자기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에 관심이 많기도 했어요. 한편 일반적인 사람들의 누드화는 예술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아카데미에 대한 저항의식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일그러진 얼굴과 비틀린 몸과는 달리 안정적인 구도, 실레의 눈빛은 계속해서 작품의 시선을 머무르게 합니다. 이번 전시 메인 포스터에 사용되기도 했던 에곤 실레의 대표작은 실레가 자신의 정체성과 예술적인 표현을 탐구했던 시기에 중요한 작품인데요. 거울을 보기 좋아했다는 실레는 100여 점의 자화상을 남겼는데요. 다른 자화상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선이나 표현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22살에 그렸다는 이 작품은 어머니와
어머니에게 선물 받은 전신 거울을 보고 그렸다는데요. 당시 다양한 전시에 활발하게 참여했을 시기에 그려졌기 때문인지 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고 자신감에 차 있는 한편 불안함으로 가득 차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더 극대화하는 것이 일그러진 얼굴과 불안한 실루엣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꽈리는 삶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상징하는데요. 이 식물의 섬세한 구조는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고요. 이는 실레의 작품에서 중심적으로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실레는 인간을 아름답게 묘사하기보다는 본연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어요. 이 드로잉도 마찬가지로 자화상인데요. 실레가 자신의 몸을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색감도 창백하고 퇴색되어 있어서 한눈에 보기에도 이상적인 몸과는 거리가 멀죠. 실레는 생명력보다는 인간의 취약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비어진 배경은 인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실레의 신체와 감정 표현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실레가 스스로를 깊이 탐구하고 내면에서 요동치는 불안감을 예술적으로 승화하려 했던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서 관람객들도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반신누드 역시 실레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의 신체와 아주 큰 손은 과장된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eclining woman. 마지막 전시실에 있는 이 여성 누드화는 여성이 누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보셨던 실레의 작품과 한눈에 보기에도 차이점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풍만한 신체인데요. 주로 깡마르고 긴장된 모습으로 묘사됐던 인물들과 상반된 모습입니다. 아내 에디트를 만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그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인물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사람의 내면을 관찰하고 생명력을 강조한 실레의 예술관은 그대로인 것으로 보입니다. Mother and Child. 이 작품은 성모 마리아와 예수의 그림에 사용되는 구도와 비슷하죠. 어머니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아이는 놀란 눈으로 화면 밖을 바라보고 있죠. 작품에는 전형적인 모성애로 묘사되는 따뜻함과 평온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내 특유의 날카로운 선과 형태, 창백하고 회색빛이 도는 피부 표현 때문입니다. 실레가 어머니와 겪었던 복잡한 감정들이 작품에 반영되는데요. 모성애나 사랑을 이상화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갈등을 탐구한 작품입니다. 불안과 혼돈의 시간이었지만 예술가들은 서로 예술적인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예술의 길을 엽니다. 작품을 쭉 보시면서 비엔나 1900년의 특별한 의미를 되새겨보시고 또 지금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